얼마 전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 기사 문구입니다. 탈옥을 해서 보복하겠다. 내용만 봐도 매우 잔혹하고 끔찍하고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의 말이었죠. 그런데요, 이 말을 한 사람,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부산 서면 돌려차기남이라고 불리우는 이현우였습니다. 2022년 5월 22일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아무 일면식도 없는 그 피해자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이현우. 그는 1심에서 살인 미수 혐의만 인정이 되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피해자분은 절규했습니다. 12년 후에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라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저희는 최초 이 사건에 대한 내용, 1심 판결문을 확보했을 때 어떤 목적이 없이 불상의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그 말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분과 함께 도대체 감춰진 비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사라진 7분의 시간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라진 7분에 대한 시간을 증명해줄 증인분을 찾아 결국 재판에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었고, 그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한번 바지에 대한 DNA 재감정을 동의를 해준 결과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현우의 Y 염색체가 검출되었습니다. 해서 2심 재판부는 분명 무언가 성범죄에 대한 목적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인다 라며, 또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해 징역 20년형으로 형량은 8년이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작년 9월 대법원은 이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현우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어 앞으로 20년 후 대한민국에 다시 출소해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정신과 약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술에 만취한 상태라서 심신미약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그 어떤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죠. 이현우는 분명 그랬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만큼만 처벌받고 싶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말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형량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성범죄에 대한 목적이나 그런 의도도 없었는데 이걸 억지로 언론 및 검찰이 이상한 증거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라며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받아줄 수가 있는 걸까요? 끊임없이 재판부를 향해 반성문을 제출했던 이현우. 잘못했다, 뉘우치고 있다, 그러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로 일관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현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현우는 재판부에서 보였던 모습과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보인 모습은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재판부를 조롱하며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말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사까지 나오게 되었죠. 자신이 나중에 출소하면 아니면 탈옥을 해서라도 보복행위를 가하겠다. 피해자에겐 징역 12년, 앞으로 12년 후에 자신이 공격을 당할 거다라는 그 두려움이 단 8년만 늘었을 뿐입니다.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뒤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도끼 품은 하나의 악마일 뿐이죠. 그가 정말 교정교화가 가능한 걸까요? 저희는 오늘 피해자분의 목소리까지 직접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현실인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현우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김원 사건 파일, 이현우와 또 다른 이현우들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이 분노하고 어이없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탈옥을 해서 탈옥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복을 하겠다라는 보복 협박까지. 사실 그 누가 보더라도 분명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에 대한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2심 재판부가 징역 20년형을 선고할 때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항소심 당시에
검찰이 제기했던 구형보다 20년형으로 깎아서 선고를 했던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살인 범죄 자체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살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는 이 부분이 미필적인 점, 그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 범죄가 실행했다라는 인정할 증거가 조금 부족한 점, 이현우가 어린 시절 가정생활을 비롯한 모친의 가출로 정상적인 훈육을 받지 못한 채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친척집을 전전하며 비교적 불우하고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냈고, 이것이 소년 시기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일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사유로 참작하기로 하되,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응보와 책임의 정도에 상하는 엄정한 형의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즉, 검찰이 제기했던 그 형량을 전부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에서 이현우의 과거 불우한 시절, 그런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우린 많이 알고 있죠. 이현우는 사실 사회에 나와서 생활해본 연도가 몇 번 안 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소년범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옥을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살아본 시간 자체가 거의 없는 중범죄자, 고위험군 범죄자라고 보는 게 합당할 수 있죠. 분명 항소심 검찰은 그는 절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지금도 피해자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복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라며 오랜 시간 동안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지만 결국 재판부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인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되게 되는 하나의 초석이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내용, 바로 피고인 이현우에 대한 추가 부분 재판이 잡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보복, 협박,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건이었죠. 이 안의 내용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현우는 20년에서 이 안에 나오는 선고 형량까지 합쳐져 20년 플러스 알파라는 시간 동안만 이제 교도소에 복역을 하게 됩니다. 이현우는 도대체 이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던 걸까요? 사실 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로 확보된 내용과 증거로는 확보되지 않고 증언 위주로만 나와 있는 내용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많은 제보를 받아왔고 그동안 따로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내용들을 차근차근 모아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 나 혼자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동료 수감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들었고 나도 들었다라는 내용들 중 공통적인 부분들의 내용 부분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혼자 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땐 그 누군가가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현우는 정말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그런 발언을 했던 게 사실이었을까요? 이는요, 1심 이후에서도 지속적이었습니다. 즉 구치소에서부터 시작됐던 내용이었죠. 같은 호실에 있는 수감자뿐만 아니라 다른 호실에 있는 수용자까지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방방법이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년형을 선고받았던 거에 대해 앙심을 품었던 이현우는 통방방법, 자기 구치소에 있는 호실뿐만 아니라 다른 인접한 호실에서도 그 내용을 다 들을 수 있게 소리를 치듯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이 모욕에 대한 범주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될 정도였죠. 예를 들면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읽을 수도 없을 만큼 저질스럽고 더러운 말들이 많았죠. 그 내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호실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에게 이런 말도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한번 그렇게 돌려차기로 한번 발로 가격을 했을 뿐인데 나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누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도 받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형량이 세냐. 피해자가 이거에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언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너무 과한 형량이 나온 거다라는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수차례 발로 공격을 했다라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이현우는 말을 살짝 바꿉니다. 자기는 실제 6번 공격을 했는데 한 번당 징역 2년이었다라며 어떻게 보면 말을 비꼬듯이 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는 외부에 알려지기에는 영구장애, 평생 살아가기 힘든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매번 재판 때마다 와서 뭔가 울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호소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언론을 만들고 있다. 연기하는 거다. 쇼하는 거다. 그리고 분명 병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형량은 낮아져야만 하는데 언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 같다라며 하소연됐었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부분에서 전혀 반성하거나 참여하는 느낌은 알아볼 수 없는 대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대법원 직전까지 있었던 함께 살았던 수용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안의 내용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이현우는 1심 때 1심이 끝나놓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와중에 구치소에서 자기는 성적인 범죄를 일으킨 적 없다. 내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DNA가 결국엔 나왔고 그 위에 징역 20년형이 2심에서 결정이 나자 그 뒤부터 이현우는 완전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실제로 그런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 당시의 느낌, 감정 이런 부분들로 피해자를 다시 한 번 더 모욕하는 내용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 안에서 떠들고 다니는 내용들입니다. 제 입으로 절대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치욕적인 말들입니다. 자신이 항소심에서 그렇게 되자 이젠 아예 대놓고 자신의 범죄 행위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던 이현우. 그렇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그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이현우는 과연 자기가 이제 징역 20년형이 나왔으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런 내용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증거들을 찾아냈고 그 증거들은 결국 재판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기반해서 죄를 받게 된 거고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인간이라면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이 진실이라면 자신은 끊임없이 참회하고 죄송하다라는 내용으로 일관되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현우는 멈추지 않았죠. 이현우에겐 협박에 대한 혐의도 함께 들어갔는데요. 같은 호실에 있는 수감자를 위협한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가 내 말대로 돼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이 방을 깰 거야 라는 말, 앞으로 징벌방 가자 라는 식에 대한 이야기를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 협박을 빌미로 약 14만 원 상당의 접견 물품의 반입을 강요한 그 행위까지 서스럼 없이 했던 거였죠.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죄의식 없이 누군가를 공격 대상으로 삼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현우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면회 오지 않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을 한 내용도 있었죠. 그 내용에 대해 이미 재판은 시작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욕적인 보복 행위에 대한 멘트들까지 함께 병합이 되어 그 부분이 현재 요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모든 혐의를 한 번에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신의 지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전 여자친구에게 그리고 자신에 대한 방송을 했던 많은 언론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에게까지 협박과 보복에 대한 멘트를 아직까지 날리고 있는 이현우. 우리는 그가 정말 반성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현우가 정말 과한 형량을 받은 게 맞는 걸까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3년, 2024년 대한민국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분명 단칼을 든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전부터도 그랬죠. 점차 흉악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하지만 그에 맞춰서 형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을 했고 그때부터 과거에서 이야기했던 선례, 판례들에 대한 부분들보다 사회적인 분위기, 분명 법감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형량을 차츰차츰 올리기 시작을 했죠. 얼마 전엔 대구에서 비슷한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행동, 또 하나 그 목적성에 대한 자체가 끔찍한 다른 성범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이라면 형량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현우의 형량 20년 플러스 알파, 이건 거의 기정사실이 된 내용입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무언가 불안하신가요? 사실 우린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였다면, 내 가족이, 내 지인이 피해자였다면 어떤 느낌일까?
카운트다운입니다. 앞으로 20년 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가 더 두려운 상황이 와버리는 거죠. 20년 뒤엔 많은 사람들이 잊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점차 잊혀져 간다라는 두려움. 그러면 그 잊혀진 거에 반증으로 범죄자는 더 아무렇지 않게 규제 없이 사회를 활보하고 다닐 가능성이죠. 과거 조두순 사건 때도 조두순이 출소한다라는 그 내용이 알려지자 피해자 가족이 이사하는 되게 이상한 상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조두순 자체가 뭔가 자신이 보복 행위를 할 거다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떠나야 되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되었죠. 이번엔 완전 경우가 또 달라졌습니다. 범인은 끊임없이 자신이 보복을 할 거다라는 걸 외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성도 하지 않았고 참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시간 뒤 아니면 그 전에 탈옥이라도 해서 무조건 공격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범인. 우리가 만약 피해자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20년 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또 하나, 이현우가 20년 뒤에 출소해도 50대입니다. 50대 이현우가 사회에 출소하게 됐을 때 정확히 표현하면 성인이 된 20살부터 나이 50대까지 사회생활을 몇 년 해보지도 않은 이현우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이렇게 교정교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누구든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가능성 과연 배제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우와 이현우들이 있었다라는 말로요. 네, 맞습니다. 이현우는 분명 구치소와 교도소에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스름 없이 욕설과 그리고 통신매체 음란법에 해당하는 말들, 협박, 끊임없는 스토킹 행위까지 진행을 했죠. 바로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길에서 눈에 띄면 널 죽일 거다라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했던 가계정 속의 한 의문의 남성.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쓰게 되면 검거되지 않는다라는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한 방송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자 그는 바로 인스타그램을 탈퇴하게 됩니다. 멈췄냐고요? 아니요. 그때부터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유동 IP를 지속적으로 쓰면서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안 잡힐 줄 알았겠죠? 검거됐습니다. 부산 진경찰서는 절대 멈추지 않았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추적 결과 끝에 결국 한 달 만에 그를 검거하게 되었죠. 검거하자 그가 했던 말은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나 아닌데요. 라는 말이죠.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처럼 이현우와 이현우들은 피해자를 끊임없이 괴롭혀왔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별게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이현우. 그 말을 옹호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냐라며 피해자를 또다시 공격했던 이현우들까지. 어찌 생각해보면 굉장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회의 발전과 관련되어 우리가 느끼는 법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아예 무시한 채 그렇게 공격만을 가했던 끔찍한,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담했던 범죄자들입니다.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당연히 모두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요,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분을 지켜주세요 라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엔 매년 수많은 피해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하나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이 끔찍한 피해를 입었던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분은 자신의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법 제도를 향해 자신의 의견을 던지고 하나씩 바꿔가고 계십니다. 사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피해 영상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것도 힘들고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게 하는 것도 매우 힘들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경험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과 함께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입니다. 2022년 이 사건을 저희가 처음 맡았을 때부터 연락을 했던 피해자분, 단 한 번도 피해자분을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영상으로 공개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워낙에 힘드신 상황이다 보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젠 피해자에서 경험자로서 당시에 있었던 일들부터 바꾸고 있는 내용들까지
모두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피해자분들을 대표해서 그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로 범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김진주라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었는데 다들 생각하기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다리 마비가 풀린 6월 7일에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으로 그 탄생석인 진주로 다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락했던 시간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가 2022년 이제 하반기 때 연락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도 굉장히 좀 많이 충격적인 날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제가 경주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에게 이제 그 JTBC 기자님과 저에게 당시 영상을 보내주셨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 사라진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테지만 당사자이시고 실제 경험자이시다 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피해자 입장으로서 답답한 점도 많이 계셨을 거고 해서 당시 이제 대법원이 끝났다고 다 끝난 건 아닌데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도 있지만 좀 당시에 어떤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형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때라 모든 과정에서 제외를 당했고요. 문의도 신청도 열람도 뭐든 하려면 수많은 허가를 받아야 됐고 저는 어떻게 보면 다수 전과가 있는 범죄자한테 당했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국가가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19번째 피해자가 된 건데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모두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낙후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걸 바꾸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불편해하는 일부 유저들이 악플이나 메시지들을 줄곧 남겼고요. 근데 이게 더 무차별 폭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범죄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데 이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도저히 놔둘 수가 없어서 그 해외 IP 유저를 쓰고 있는 악플러를 찾아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보복 협박 재판까지 앞두고 있고 피해자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할 만큼 디데이를 셀 만큼 여전히 어렵고 한참 많은 숙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해주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혹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피해자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은 분들께 이걸 공감대를 형성시키게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고 그 덕분에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김원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특수강력 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가 확대됐고요. 본인의 동의 없이 머그샷이 공개되고 국선 변호사도 이제는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특수강력 범죄 피해자들은 모두 국선 변호인을 쓸 수 있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재판 기록 또한 저는 그땐 열람이 어려웠지만 이제 열람을 무조건적으로 하되 안 될 경우엔 그 사안에 대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프로그램 도입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한 센터만 방문하면 해결되는 원스톱 지원센터나 포털 시스템도 연계하기로 약속을 받았고 제가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모방 범죄나 흉악 범죄는 판사님들의 너그러운 양형 기준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점차 판사님들도 양형 기준에 대한 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기가 결국은 당연한 걸 이제야 바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엔 내가 죽었어야 더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죽어서 바꿀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형량뿐이지 제도가 아니었던 걸 명실히 깨달을 수 있었고 많은 전문가분들의 꾸준한 지적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이제서야 피해자들의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사건들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의 댓글은 더 큰 도움이 되고 꾸준히 저는 피해자들의 프로 불편러로 남아 있겠습니다. 응원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성범죄로 바뀔 수 있게 된 김원TV 구독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범죄자분들에게 범죄를 하면 꼭 배로 돌려받을 거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범죄 피해자 혹은 생존자라는 표현보다 이제 김원님이 얘기해 주신 경험자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정말 너무너무 아픈 사건을 겪으셨을 테고 너무 힘드실 텐데 언젠간 이게 그냥 경험이고 우리가 뭔가 실패 경험을 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교훈을 얻듯이 그냥 언젠가는 이게 경험으로 끝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괜찮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힘든 이야기실 텐데 이렇게 또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어쨌든 뭐 20년 이상 나오고 20년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뭐 이현우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끊임없이 응원하고 저희도 끝까지 기억을 하고 나중에 나와서도 사회적 감시망을 통해서 절대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할 수 있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 많이 힘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지은 죄만큼 처벌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대한민국은 구시대적인 법에서 많이 바뀌어야만 했지요. 양형기준표를 언제까지 과거 기준으로만 그렇게 버틸 수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우는 분명 그랬습니다. 자신은 반성하고 있다. 자신의 가정환경 때문이다. 잘못한 걸 뉘우치고 있다. 부모님과 밥을 먹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죠. 하지만 그 재판이 끝나면 끊임없이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그가 출소할 시간은 이제 20년 플러스 알파로 하루하루 내려가고 있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반성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이 가능할까? 20년이 지나면 정말 괜찮아질까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대한민국엔 아직도 수많은 강력범죄들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재판부의 형량은 들쭉날쭉인 경우가 많았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사건들마다 하나의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일관되게 나오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생각들이 모여 결국 대한민국은 2024년 현재 신상공개법도 통과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들도 하나씩 더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은 없습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이현우를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로 점차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없게 그리고 그 참회와 반성에 대한 부분을 진실로 이끌 수 있게 많은 분들의 노력을 기원하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